바다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 온 국민들이 바다를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자리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서 우리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해양 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먼저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화두를 좀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지요? 역사는 과거의 사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되고 또 내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이지만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는 해양 대국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양 대국이었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바다와 멀리 지내왔었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죠. 저희 5,000년 역사 중에 기록이 남아있는 2000년 유사시대를 놓고 본다면 그 중에 1500년은 무척 바다를 가까이 한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다만 근세 500년은 바다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해양 강국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겠죠. 5,000년 역사 중에 500년만 바다를 조금 멀리 했고 그 나머지는 바다와 더불어서 역사를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해양 강국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름을 뭐라고 지금 해외에 알려져 있습니까? 코리아.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걸 자부심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우리의 호칭이죠. 고려. 고려는 말 그대로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해양력이 강한 나라가 코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빛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기를 그 고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려는 해양 강국이었던 게 틀림없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양 강국이었다.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공급망을 확보한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공급망,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되겠습니다. 물류라는 것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쉬지 않고 가장 경제적으로 물건을 이동하는 것인데 그 이동하는 것, 물건이 이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수요 측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공급 측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생산시설이 많이 발전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문명이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생산을 위한 물자의 물자의 이동보다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자의 이동이 전부 물류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해양 강국이었을 때 신라 통일 이후 혹은 고려 시대에는 우리 잘 사는 부유층에서
많은 세계 기호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로지스틱 체제를 그때 갖추었어요. 국제적으로 물자의 이동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목에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수요 측에 유발된 물류이지만 물류 대국이었고 그 사실은 역사 속에 살아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이야기에 좀 더 재미있게 다시 한번 또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속의 물류인이라는 책을 한 6년 전에 썼는데 제가 평생 물류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물류를 알고 물류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역사를 뒤지면서 쭉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 정치사 중심으로만 쓰여 있기 때문에 경제사나 우리 생활사 중심으로는 기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적혀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 뒷면에 그 글자 사이에 보면은 생활상이나 물류에 관한 경제사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죠. 그 숨겨져 있는 경제사 이야기를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해 보았더니 물류 대국이 역사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사시대, 우리 삼국시대부터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게 사설을 정리하는 그런 편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본기는 연대별로, 시대별로 정리를 했고, 열전은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전에 한 10분 정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물류 선인들을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본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물류는 뭐 우리 생활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다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린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세계적인 물류 강국, 물류 본류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류 활동을 우리 스스로 시작했느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정리를 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우리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대라고 하죠. 고구려는 대륙으로만 진출했던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고 대륙과 바다를 같이 잘 아울러서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는 중국과 소통을 원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왕래하는 항로가 황해에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만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 후로는 경기만,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 해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삼국에서 주도권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장수왕 시절에 내려와서 경기만을 장악했을 때 백제 신라가 맥을 못 쳤었죠. 그러다가 그걸 다시 백제가 그 고구려를 밀고 올라가서 근초고 왕 때는 다시 고구려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때는 한반도뿐이 아니라 일본까지 백제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칠지도라는 그 일본이 국보로 하고 있는 그 칼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칠지도는 백제가 가장 강성했을 때 일본에 선물로 하사한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그 당시에 황해를, 경기만을, 수도권을, 해역을 장악한 그 세력이 우리나라를 통솔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라는 비교적 경기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소외되어 있던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경기만의 통로를 만든 것이 바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중국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루트를 경기만에 개척을 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기반, 그 힘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된 통일은 아니지만 이국으로라도 남북국 시대를 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통일된 신라는 당시 장보고 대사를 중심으로 해상 세력이 엄청나게 왕성했었고, 우리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해양 세력이 바로 이 장보고 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신라가 우리한테 남겨준 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가야가 끼어 있었는데, 이 가야는 사실은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본래 이 가야가 그 지역에서 철이 생산이 되었고, 이 철 가공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가야의 무기를 살려고 고구려도 가야의 무기를 무역을 하려고 했었고, 나머지 삼국 등이 다 가야의 혜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육상의 방어가 허술해서 신라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고 한번 생성된 그 문화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고, 당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기술력을 제공한 것이 가야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춘추, 나중에 그 태종무열왕입니다만, 김춘추 태종무열왕과 같이 힘을 합친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은 가야 왕손입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나중에 가야의 유민들의 힘을 신라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힘은 삼국 통일을 하고 그 후에 우리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도시 이름 중에 바다 해자가 들어간 도시가 몇 개 있죠. 최근에 들어서 지은 이름 말고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름은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라는 것이 쇠김자에다가 바다 해자죠. 그래서 쇠붙이를 취급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바다에 접한 지역, 그것이 김해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은 가야가 우리한테 준 유산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후 신라는 바야흐로 장보고 대사를 통해서 동아 지중해의 해상 세력의 최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라 부유층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뿐이 아니라 저 멀리 아랍 쪽에서도 인도나 아랍 쪽에서도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미 물류체제, 해상 물류체제, 요즘 말하는 글로벌 로지스틱스 체제가 그때 갖추어졌고, 그 주요한 리더가 바로 신라였고 장보고 대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를 통일한 무열왕의 아들이 통일 과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을 해서 완전한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무열왕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고구려를 전체를 통합을 못한 거예요. 이제 고구려 북부 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어느 나라예요? 발해죠. 또 도시에 해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라 이름에 바다 해자가 들어간 게 발해입니다. 근데 이 발해를 무해랑이 생각할 때, 문무왕이 생각할 때 이거 발해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꿈을 내가 죽어서라도 좀 도와주면서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무왕이 내 무덤은 동해 앞바다에 묻어달라. 지금 경주 앞에 가면은 무해랑 문무왕 능이 바닷속에 있지 않습니까? 해종 왕릉이 있는데 일부 학자 해석이 그게 외구 침입을 내가 막아줄 테니 거기다 묻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백제 패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서도 다 망해가지고 근 150여 년 동안 일본 체제가 왜구들이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시절에는 왜구 힘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 새로운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발해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마. 나를 앞바다에 묻어달라. 이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어쨌든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바다와 깊은 역사적인 인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는 태조 왕건이 그 나라를 세웠죠. 태조 왕건은 해상 무역상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고려 통합을 할 때 후백제 세력을 꺾은 것도 바로 해상 전쟁을 통해서 영산강 하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승기를 잡았었죠. 그런데 이 고려는 그 후에 계속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중농국가가 아니고 중상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의 세계가 지구의 반쪽밖에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세계에서 고려의 위상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송나라가 굉장히 문약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고려와 호의 평등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고려 또한 그런 관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동북아 무역을 전체를 관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유산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코리아라고 갖고 있고 또 우리 문화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세계적인 문화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고려가 제일 활성화됐을 때 한국의 문화, 고려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표준 기준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상 강국이 되어서 K컬처를 세계적인 문화의 기준으로 세운다고 해도 결코 어설프거나 없던 일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역사는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과거의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오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일을 짚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K컬처는 고려 시대와 같이 세계적인 그 문화의 주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넓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려 중심의 그 동아시아 교역 구조를 보면은 고려와 송이 그 호의 무역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고려를 통한 세계 각국의 문명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그 유물을 통해서 많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상주의 국가의 고려였고 그 당시에 이 문화 중에 가장 뛰어난 고려 문화가 바로 활자죠. 고려 활자. 이게 세계 최초의 그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처럼 바로 고려가 세계 문화를 앞서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러한 역할은 이제부터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그런 문화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물론 그 장보고 시대부터 쭉 이어온 그 항해술이나 조선술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또 많은 관련 제도들도 개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부를 30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신라 시대 직전을 보면은 그때 이미 해양수산부가 있었습니다. 명칭을 수부, 물수자 수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양수산부 만드는 것이 결코 방향이 잘못되거나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통일신라 후에 수부라는 해양수산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해양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항사, 해령, 도부서 등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선은 지난 500년 동안 상당히 바다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정책을 폈었죠. 조선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을 폈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명나라가 하는 짓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했어요. 명나라 주원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원나라를 물리쳤는데 원나라 물리친 명분이 뭐냐? 중국 중화 민족이 아닌 이민족 야만인들 나라다.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다. 우리 중화 민족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명분을 세워서 명나라 초기 30년은 무조건 파괴 때려 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했던 그 좋은 업적 중에 정화를 통한 해양 개척, 아메리카 대륙을 이미 콜럼버스보다 70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탑사까지 다 했어요.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그랬던 것을 바다로 나가지 말아라. 원나라가 한 건 다 나쁜 거다. 그래가지고 해금 정책을 갑자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 부셔버리고 이미 천진과 북경 사이에 놓여있던 그 훌륭한 운하도 다 메꾸어버리고 이렇게 퇴보 정치를 했는데 그때 해금 정책을 세우면서 이것을 보급을 널리 파급을 하자. 그래서 조선에도 야 너희들도 우리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명나라에 너무 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보를 하고 대마도 도주한테 공물을 바치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세종대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대마도 도주가 앞으로 공물을 바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종대왕 내치 문화정치에 골물에 있어가지고 아이 골치 아픈 해 그거 하지 마. 너 이종무 나 그냥 들어와. 그래서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이종무 장군이. 그때 우리가 이미 대마도가 우리 땅이 되었었는데 해금 명나라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부산서 제일 가까운 대마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그래서 해금, 그다음에 공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된 접근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에 관해서 못 가게 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나라를 구한 게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도 만들었고, 많은 우리가 판옥선을 가지고 일본 배들보다 우세한 그런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500년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런 해양에 관한 우리의 정신, 기술,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바로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미 선조 때 조선은 문을 닫았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임진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봐도 우리가 승리한 그런 전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힘이 바로 유유히 이어져 왔던 그런 해양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막아놨던 대외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과연 이 청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청나라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데 배울 것은 뭐냐? 과학 기술에 관한 것은 배워야 된다. 그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도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영정조 시대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청나라가 들어선 것이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부터 이제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실학 사상이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60여 년 동안 그 책으로만 보고 논쟁만 하던 것이 물 위로 올라온 것이 정조 시대의 실학파들이 남인들이 득세하면서 그런 것이 실천이 되는가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정조가 일찍이 그 운명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검은 장막이 내리쳐서 100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00년이 그렇게 지나는 사이에 또 실학적 정신은 계승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서서히 물류에 서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물류는 그 하나만 가지고, 한 순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전체를 놓고 보는 그 인테그레이션의 그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잘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가치 창조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류를 통해서 우리는 흥할 때는 흥했고 또 망할 때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리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더 빛나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통한 물류 대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 제일 그 현안 이슈로 등장되어 있는 것이 공급망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 바로 물류 시대가 우리가 물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가오는 물류 시대는 우리는 반드시 옛날 고려 시대, 코리아 시대처럼 물류 대국으로서의 위상과 그런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책에서 본
그 본기를 시대적으로 쭉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본 그 우리 훌륭한 물류 선인들 10분 정도를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물류, 해상물류의 그 창시자로 장보고 대사를 다 알고 있듯이 우리 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물류에 내려와서는 박지원이 수레 없이 물류 없다. 중국을 가서 보니까 중국이 그 넓은 땅에 많은 물자를 잘 활용해서 살고 잘 사는 것은 수레를 통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수레를 써야 된다 하고 육상물류를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하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호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그 상인들을 위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대동여 지도인데 오늘날 물류가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업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산 정학용 선생은 근대 하역 기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수온에 화성을 축성을 하는데 그게 그 무거운 돌을 이분들이 들고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저걸 힘들이지 않고 올리고 내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하역기의 제1호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허생전이라는 그 소설 있죠. 이 허생전은 보관의 가치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허생이라는 친구가 돈을 만냥을 빌려가지고 안성에 내려가서 그 당시 안성에 나오는 모든 물자를 전부 매점매석을 했다가 가지고 또 다시 풀어가지고 몇 배의 가치를 늘리는 그런 것을 소설로 쓴 것이긴 합니다만은 보관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봉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근대적인 해상 운송을 맨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 기지가 블라디보스토크였고 함흥 원산까지 그 지역을 총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안 알려진 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해상 운송 분야에 있어서 옛날에 장보고 대사 최근에 최봉준 열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무역 상사, 그러니까 이 물류가 단순히 유발 수요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종합무역 상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옥, 개경상이죠. 임상옥 씨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주영 회장 뭐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자동차, 조선, 다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중훈 한진 그룹을 창설하신 조중훈 회장도 나를 통해야 세계로 나간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시고 오직 물류만으로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 물류를 하려고 보면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반 시설. 이 기반 시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혹은 공공사회, 자원으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어떻게 닦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근대에 들어서 전 국토가 거의 고속도로로 다 연결될 만큼 지금 도로 건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운, 옛날부터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도 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운의 맥을, 해상 운송의 맥을 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그 해상 운송 국가로서 올라가는데 기반이 그때 이미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또한 지금 많은 역할을 하죠. 제가 오늘 서울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만에 왔거든요. 이 철도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서울서 부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데 2시간 만에 오고 또 2시간 만에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참인데 이게 모든 그 교통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고 또 전파되는 그런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류를 처음부터 주도했던 분들이 보부상입니다. 보부상. 이 보부상은 등에 짐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부상은 때에 따라서는 정치인 역할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부상들이 주로 머무르고 경제 활동을 은밀히 추진했던 데가 객주죠, 객주. 오늘날 그 여인숙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강 상인을 우리 그 해운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우리는 일찍이 해양 물류의 강국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코리아는 해양 항국이었고 우리는 글로벌 물류의 선진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물류 부분을 더 강화해서 물류 선진국이 된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